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표면적으로는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낸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국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보궐선거 딱 두 자리 보궐 자리였잖아요. 네. 근데 이 결과로 우리가 이제 PK 민심을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까? 완전히 뭐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예. 리트머스 시험지 정도는 예. 된다고 보니까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팽팽한 세력 대결전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대1로 끝났지만은 지금 이제 통영 고성하면 보수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곳에서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는 통영시장 그리고 고성군수를 민주당에서 석권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25%포인트 차로 패배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창원 성산 여기 진보 정치 1번지 아닙니까? 여기서는 또 범진보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예. 이런 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역시 보수와 진보 간의 세력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 문제인데 지금 현 정부가 중심을 잡고 다시 경제 살리기에 나서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에 예. 따라서 앞으로 총선의 승패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목소리가 좀 감기 때문에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물 그렇습니다. 드셔가면서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민심은 천심이듯이 예.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민심은 절묘한 선택을 했다.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당이 오만할 때는 민심이 국민들이 투표로서 심판을 하고 예. 결국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단 두 석이었지만 상당히 의미가 큰 선거였고 그리고 우리 진보 정치의 1번지인 이 지역에서 여영구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우리 정당에서 진보 정치의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그 창원 유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거로서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다 든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여당이고 집권당으로서 여러 가지 뼈아픈 회초리를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예. PK라는 지역은 상당히 어떤 지역보다 충청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에 여러 가지 그 시금석 여러 가지 모습을 미리 예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PK직을 석권하지 않으면 대권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역대 선거에서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번 두 석이지만 상당히 앞으로 민주당이 정말 잘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더 큰 회초리를 맞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뭐 정권 심판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내년 총선 때 본격적으로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네.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이 훨씬 지금보다 분발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수가 있고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창원 성산에서는 아깝게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분발을 했는데 그만큼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요구한 이번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요구한 표심이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까지 1년 정도가 남았는데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을 합니다. 특히 3선 의원들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의원의 3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경선의 공천 방향이 달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죠. 왜냐하면 이제 총선 공약 밑그림을 그리고 또 공천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3인 3세계 대결인데 김태년 후보 같은 경우는 친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 최측근이고 그리고 이제 노웅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비주류지만은 굉장히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세 번째 도전하고 있고요. 원내대표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86의 대표 주자거든요. 그래서 이 3인 3색인데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느냐. 이거는 결국은 친문이 단일 노선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분화하느냐 이거 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비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이걸 보면은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 아주 삼자가 팽팽한 그런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1대1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이번 선거운동 기간을 볼 때 황교안 대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일각에서는 뭐 본인 선거하는 것처럼 선거를 치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 결과를 봤을 때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체제가 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큰 수혜자는 황교안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검사 출신이고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검사 출신들이 지역에 바로 나가서 선거를 치르면 머리를 숙이는 것이 상당히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군요. 상당히 좀 이렇게 거만한 자세를 취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정치 초년생이 예. 이렇게 정말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유권자한테 다가설 수 있었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타고난 정치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상당히 약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두 군데에다 다 이길 뻔했는데 한국 창원 성산 같은 경우 504표처럼 마지막 99% 개표 이후에 이제 역전을 허용한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무엇보다도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중요한 것은 당내 장악력입니다. 네. 조직인데 지역위원장 같은 것을 저는 전부 이제 새로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 선거에 이런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 갈등입니다. 예. 내부 갈등에 내부 총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네. 것들이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유권자들의 지지 이런 것이 PK 지역에서 민심이 어느 정도 한국당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당내 여러 가지 조직 장악력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조직 장악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을 바탕으로 공천권도 또 행사를 하면 내년 총선 때 자기 사람 소위 말해서 대표가 되고 나서 자기 사람을 현역 의원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이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대권을 잡는 길은 총선에서 자기가 공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당선돼서 자신의 우군이 되냐. 이것이 이제 총선 대선까지 이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황교안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제 가능성과 과제를 네. 동시에 안고 있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1승 1패 정치 초년생 아닙니까? 3개월 만에 나름대로 선전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예. 동시에 한계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원 성산에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경기장의 불법 유세라든지 예. 또 오세훈 전 시장의 노회찬 전 의원 폄하 발언이라든지 또 통영 고성의 기자 매수 사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504표 차이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중도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 대통합을 하지 않고는 또 그리고 동시에 중도 표심을 잡지 않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예. 이런 부분이 특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험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휴식 때마다 물 한 모금씩 드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조금 전 이번 가장 큰 수혜자가 황교안 대표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아마 이번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가장 고민이 컸던 사람은 아마 바른미래당의 이제 손학규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선거에 온 힘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참담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당이라는 것은 이번 이제 선거는 이제 구도적인 싸움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오히려 진보 정당한테 정의당한테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아쉬운 건데 회색지대입니다. 예. 양당 체제가 맞붙었을 때는 다른 정당에 끼어들 그런 공간이라든가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이 어떤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정당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후보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쉽고처려를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누구나 보면 정당의 지지율이 3%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나가서 후보로 뛸 그런 후보자가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후보를 영입해가지고 출마시키는 것도 저는 이 정도 정당이면 저는 상당히 이제 성공했다 그렇게 보는데 예.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제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과 거의 같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선거지만 후보를 냈다. 그러나 후보를 냈다면 일정 부분 이거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이제 정당의 생리고 그 일정 부분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정책이 실패하면 청와대 수석이라든가 장관을 교체하라고 야당에서 항상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손학규 대표가 한 달 전부터 가서 거기서 그 지역에 숙식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어떤 싸움을 했는데 결과는 뭐 상당히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미래, 지금 우리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금 치열하게 격돌을 하고 있고 이 양당 체제로 저는 다시 회귀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당제의 어떤 실험이 저는 일정 부분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 정계 개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당제 보수나 진보 그리고 나서 이제 정의당 같은 특수한 이런 식으로 정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원심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보수당과 진보당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이렇게 작은 정당은 이 원심력에 휩쓸려서 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선거였고 앞으로가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바른미래당 앞에는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바른미래당 내분이 이제 터져버린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학규 대표에게 뭐 벽창호 같다, 찌질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다음에 당원 1년 정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당원권 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1년 후가 당장 총선인데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는 총선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더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일단 이현주 의원의 발언은 잘못됐죠. 어쨌든 간에 전쟁 중인데 뒤에서 아군의 장수를 향해서 총질을 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됐고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는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를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딜레마예요. 지금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징계를 해주기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속셈은 한국당으로 가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훈장이 되는데 지금 이제 당장 중징계를 내리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하태경 또 이준석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이런 재심도 하자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이제 손학규 대표 리더십은 이제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정계 개편에 단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당을 흔드는 안팎에서 이 같은 논란의 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뭉쳐야 산다, 거대 양당과 손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론을 일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대로 당이 쪼개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기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정계 은퇴는 아니고 잠시 쉬면서 지금 외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손학규 체제가 내년 총선 직전까지 올 연말까지 가기를 바랄 겁니다.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치열한 삿발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중원을 놓고 제3당제를 놓고 누가 과연 제3당제 차지할 것이냐. 그러나 지금 내부적인 갈등은 한 지붕 두 가족인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특히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표한테 그런 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 당을 떠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음 총선과 그다음에 대선은 현 민주당과 그리고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이 하나로 돼야만이 1대1 구도로 싸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1차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상당히 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이슈와 방향 그리고 미래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가. 지금 바른미래당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라든가 그리고 철학적인 방향이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양당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배경도 지금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앞으로 손학규 체제가 물론 대표는 지금 당원들이 뽑아준 대표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고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내년 총선에 의원들이 배지를 달 수 있냐 없냐, 내가 이 당에서 있어서 배지를 달 수 있냐 없냐, 이것이 가장 큰 이제 관건이고 그럴 것이 없으면 개별 일탈해서 다른 당으로 입당할 가능성, 탈당 후에 입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당에 남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심력이 상당히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정계 개편은 쪼개져서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제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정말 저희도 그날 같이 이렇게 선거 방송을 했었는데 정의당은 끝까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막판에 504표 차로 역전을 하면서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정의당이 6석이 되면서 평화와 정의의 모임인가요? 그렇게 교섭단체가 그때 만들어져 있었는데 다시 공동교섭단체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도 있고 이게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기 양당이 합쳐야지 20명이거든요. 20명이 돼야만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박지원 의원 포함해서 한 서너 명 정도가 반대하거든요. 근데 한 명만 반대하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정의당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왜 반대 안 하냐면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정체성이 맞지 않다. 특히 뭐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실익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익은 뭘까요? 결국 이제 총선 문제입니다. 정의당이 호남에서는 한 10% 안팎의 그런 지지율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이죠. 민주평화당 대부분 호남인데 결국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같이 공동교섭단체 하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평화당이죠. 이제 민평당이죠. 민평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 정의당은 계속 지금 조금씩 몸을 낮추는 자세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최종 오는 9일 날 의총에서 이거를 확정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습니다. 이제 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장 한석을 배분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후반기 의원 구성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남은 상태에서 교섭단체를 한다 한들 지금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한다고 한들 지금 합의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앞두면 강력한 서로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각각의 어떤 선명성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역할, 특히 제3당, 제4당의 교섭단체 역할은 별로 할 것이 없고 특히 내년 총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바로미터인데 민평당 입장에서는 정의당과 손을 잡아서 호남에서 이득을 볼 게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손을 잡으면 호남에서도 일정 부분 세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우리 정당의 어떤 구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경쟁 구도를 보면 이슈가 공유돼 있습니다. 복지 이슈, 통일, 안보, 외교 이런 것들이 한국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큰 틀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내년 총선은 결국은 지역주의 선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지 않았나. 지금 이번 뭐 선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민평당 입장에서는 호남이라는 그런 특수성, 이런 어떤 그 특수성에 기대서 내년 총선을 돌파하고 민주당을 견제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당과를 합치는 것에는 일정 부분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렵다 봅니다. 배 교수님도 그 원내교섭 합치기는 어렵다. 장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했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때는 민주평화당에서
호남 지역 예산을 끌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석교섭단체를 구성한 거고 예. 지금 총선 전에서는 얻을 게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렇게 글쎄는 말씀을 맞고 지금은 주신 제가 거죠. 이렇게 이제 목이 잠긴 게 지난번 4월 총선 예. 개표 방송 때 제가 며칠 가정 전이요? 넘어서까지 보궐선거? 네 예.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그제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의 불똥이 이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간 것 같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에 참석한 이젠 정용 국가안보실장이 서둘러 자리를 뜨지 못하게 했다, 붙잡았다 이런 비판에 이젠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의에 집중하느라 산불을 알지 못했다 이런 해명이 더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양쪽 다 저는 이제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면 국회, 의회는 민주주의의 대명사라고 하고 이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 그리고 민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뭐냐면 생명, 자유, 재산권입니다. 생명, 자유, 재산권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정부고 정부에서 특히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리는 항상 어떤 작은 어떤 위험스러운 요소라든가 리스크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여러 가지 작동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국회가 이것을 감시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물론 나경원 의원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다. 이런 것도 뭐 일정 부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청와대 어떤 안보실장이라는 자리가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는 지금 너무 이런 것들이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 하면은 예. 바로 저는 보내줬어야 한다. 이런 예.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뿌리다. 그래서 이런 뿌리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예. 나경원 의원이 조금 오버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어쨌든 이번 산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운영위원회에서 오전부터 시작이 해서 보도를 못 봐서 심각성을 몰랐다고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에 국회에서 다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뭐 본인은 이제 평가하십니까? 고의성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지만은 예.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어쨌든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이제 당시에 그 국회 운영위 소속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의원 속초 고성이 지역구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8시 40분에 회의장을 떠나서 지역구로 떠났어요. 그럼 그랬군요. 왜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몰랐을까라는 예.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9시 30분 그리고 또 10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 우리가 국가 재난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이걸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했는데 예. 앞으로는 좀 더 제1야당답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는 자세를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네요.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